네,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일부 상소의 허용 범위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관한 판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언급이 되었고 그 전 강의에서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언급이 된 바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상소에 있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의의인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368조에서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396조 2항에서 상고법원도 파기 자판하는 경우에 원심 판결을 파기해서 이송하는 경우 외에 원심 판결이 바로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파기 자판이라고 하는데요. 그와 같이 파기 자판하는 경우에도 역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선고된 2005도 8507호 판결에서도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상소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피고인도 상소하고 검사도 피고인의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를 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되겠지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해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검사가 이번에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상고하였을 때 검사는 항소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한 경우에도 역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견해와 소극설의 견해가 있는데, 적극설의 견해가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원심 판결의 형보다, 그러니까 원심 판결에서 내린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상소심 판결에서 그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니까 원심 판결의 형과 상소심 판결의 형을 비교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원심에서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 형은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강도죄를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인정이나 법령의 적용 그리고 죄명 등에 대해서는 중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형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죄명이나 사실인정, 법령의 적용은 불이익하게 변경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은 중하게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4896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도죄에는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없어도 벌금형을 선고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생길 수 있고, 또 지난 강의에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형의 경중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과연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냐 아니냐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형식설과 실질설의 대립이 있다고 견해가 있는데, 형식설은 주문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해서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해야 된다는 견해고, 실질설은 형의 종류, 형기를 형식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여부라든지 미결고금일수의 산입 여부 등 부수적 처분을 전체적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피고인에게 과연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결고금일수의 산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상소심에서 전부 산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4898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질설의 입장에서 형의 경중은 형법 50조를 기준으로 전체적 판단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가해지는 자유구속과 법익박탈의 정도를 전체적 실질적으로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설의 입장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2013년에 선고된 2012도 7198 판결을 보시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4900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즉 형식설에 의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경중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일단 형법 50조에 의한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병과된 형이나 부가형이 있는지 집행유예가 있는지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2,615만 원이 선고가 되었는데 피고인만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될 텐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가 되면서 벌금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벌금을 누락했다 해서 5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가 됐고 하루를 5만 원으로 환산을 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일 동안 노역장이 유치될 수도 있는 것이죠. 추징에 대해서는 그대로 선고가 됐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을 때 그것이 비록 필요적 벌금형이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서 선고한 형과 1심이 선고한 형과 원심이 선고한 형의 경중을 비교해 볼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과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의 형만을 놓고 본다면 제1심 판결보다 원심 판결이 가볍다고 할 수 있는데 원심은 1심이 선고하지 아니한 벌금 5천만 원을 병과를 했는데요.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 가능성, 집행유예 취소에 대해서 실효에 대해서는 형법 63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판결이 선고받아서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와 효력을 잃고요. 집행유예 취소에 대해서는 형법 64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것이 발각되면 앞서 선고했던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또는 2항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이 붙은 수강명령부 집행유예에 대해서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데 그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보고 또 벌금 미납 시의 노역장 유치 가능성 및 그 기간 이 사건 같은 경우에 1000일이죠. 등을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원심이 선고한 형은 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워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는데요. 2013년에 선고된 2013도 6600 판결을 보시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실질설의 입장을 4903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4904에서 비록 전에 금고 6월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선고한 것이 더 무거운 것이다 라고 판시한 판결이 있는데 그것은 실질설의 입장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이다. 금고 6월과 징역 6월은 형종은 바뀌었지만 집행유예가 붙은 점을 감안해 볼 때 더 가볍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금고 5월에 실형이 선고가 되었는데 피고인만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심리 결과 금고 5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를 했는데 일단 금고 5월의 실형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형법 38조 2항에 따르면 금고형과 징역형은 동정형으로 간주해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고 5월의 집행유예 2년이 아니라 이 금고형이 징역형으로 변경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한 채 금고 5월에 실형을 선고한 위법이 1심에 있고 1심은 그것이 잘못됐고 1심이 금고 5월이 아니라 징역을 선고했어야 되는데 항소심은 그 경우에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본 실질설의 입장에서 볼 때요. 이 입장에서 볼 때 결국 징역형으로 형종을 바꿨어야 되는 것인데 그대로 금고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과 금고형을 동정의 형으로 간주해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38조 2항의 규정이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98년에 선고된 97도 1716호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역시 4910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판단함에 있어서 실질설에 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했으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될 텐데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징역 1년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는 것이죠. 징역 1년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면 더 가벼워지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상고를 해서 당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자 환송 후 원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 원과 1648만 5천 원의 상당의 추징의 선고를 모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죠. 결국 1심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의 선고유예로 바뀌었는데 이 징역 1년의 형의 선고유예와 벌금 4천만 원 및 금 1600여만 원 상당의 추징 선고유예가 어느 것이 가벼우냐 무거우냐가 문제가 됐겠죠. 4912에 보시면 환송 후 원심이 제1심이나 환송 전 원심보다 가볍게 그 주형을 징역 1년 6월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 1년형의 선고유예에서 벌금 4천만 원의 형의 선고유예로 감경한 점에 비추어 선고유예가 된 벌금형이 아니라 추징형이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체적 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무겁게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징역형의 선고유예보다는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가볍고 그에 대해서 추징형의 선고유예가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더 가볍다라고 봤던 사안인 것입니다. 충분히 수긍이 될 수 있는 판결이죠. 그 다음 85년에 선고된 84도 2972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4913에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 면제, 징역형의 기간은 줄었는데 집행 면제가 집행 유예로 바뀐 것이 가벼우냐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4915 판결은 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경고한 때는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데 형의 집행 면제는 집행을 면제하는 데 불과해서 결국 전자가 후자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집행유예 판결이 형의 면제 판결보다 불이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항소심 판결의 선고를 수긍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형의 집행유예가 집행면제보다 가볍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4915와 같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 26일 선고된 99도 3776 판결을 보시면 군사법원법에서 또 역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중형 금지의 원칙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불이익한 변경 금지에 대해서는 4917에서 보시는 것처럼
형에 관하여 비교 판단이 되어야 되고 형이 선고됨으로 인하여 다른 법규에 초래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비교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비교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4919에 보시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될 텐데 징역형의 선고유예형을 벌금형으로 선고한 것은 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한다.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꾼 것은 가벼워 보이지만 선고유예를 떼버리고 벌금형을 바로 선고한 것은 무겁게 변경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의 종류가 가벼워진다 그래서 바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선고유예가 붙은 경우를 떼버렸기 때문에 벌금형이 무겁다고 본 것이죠. 자, 아래 판결에서는 징역형을 늘리면서 집행유예를 붙인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그 견해 대립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년 오래전에 선고된 전원합의체 66도 1319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인데요. 1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를 하면서 피고인만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징역 8월로 징역형의 기간을 늘리면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늘었지만 집행유예가 붙었기 때문에 더 가볍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다수 의견은 4921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선고를 받은 후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지니게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형의 집행을 받아야 된다. 그런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를 고려해 넣는다면 집행유예를 붙였다 하더라도 기간이 늘어난다면 더 무거운 형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를 고려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집행유예는 집행면제보다는 가벼운 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반대 의견도 일리가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대로 징역형을 줄이면서 집행유예를 박탈한 경우를 검토해 보면요. 4932에서 보시는 것처럼 징역 1년에 3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해서 항소를 했는데 원판결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을 하고 검사의 형이 경하다는 주장은 오히려 형이 부당하게 중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직권으로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형기는 줄었지만 집행유예 선고가 중요한 요소인데 집행유예를 현실적으로 박탈한 것은 또 4933에서 보시면 집행유예 선고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는 현실로 형의 집행을 받을 필요는 없고 선고가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는 형의 선고 그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보면 집행유예라는 법률적 사회적 가치 판단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형기가 줄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박탈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은 더 중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934에 보시면 제1심의 형과 원심의 형을 총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원심 징역 10월의 실형은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보다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간이 줄더라도 집행유예를 박탈하면 더 중하다고 봐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서 본 판례들에서는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었는데 이 경우에는 기간이 줄더라도 집행유예를 박탈한 경우에는 바로 불이익하게 된다고 봤던 그런 사안이 돼서 다소 앞서 본 판례들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행유예가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박탈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2011년에 선고된 2010도 16,939호 판결을 보시면요. 4,935에서는 역시 형의 경중을 판단하는 실질설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있고 4936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는 일종의 보안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안 처분에 대해서는 앞서 본 치료 가물을 포함해서 형법 총론의 규정을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징역 1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 징역형이 15년에서 9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은 6년으로 늘었지만 또 공개명령도 추가가 됐지만 징역 15년이 징역 9년으로 감경된 점을 볼 때, 그리고 공개명령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늘었다 하더라도, 새로 추가되거나 늘었다 하더라도 불이익하게 변경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그런 판례죠. 역시 충분히 징역형이 줄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판결입니다. 자, 493조의 조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재심의 경우에도 원판결의 형보다 중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재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이익재심만이 허용되기 때문에 원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요. 약식명령에 있어서는 457조의 2에 의해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라는 제목에서 형종상향의 금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명령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바꿀 수 없을 뿐 벌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결심판에 대해서도 정식재판 청구하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느냐 여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강의안 5709 이하에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아래 판결에서 경합범의 경우 재심 심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심에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요. 2014년에 선고된 2014도 만 193호 판결입니다.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경우, 그렇죠? 불가분의 확정 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만 재심 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형식적으로는 한 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재심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즉 A죄와 B죄가 경합범인데 이에 대해서 한 개의 형이 선고될 수 있죠. 둘 다 유죄로 인정이 되면. 그 중에서 일부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만 재심 청구의 이유가 있지만 이게 불가분의 하나의 판결이 선고됐기 때문에 전부에 대해서 재심 결정이 된 경우,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재심 사유가 없는 B죄에 대해서도 양형을 새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A죄와 B죄를 다 합쳐서. 그러니까 재심 절차에서 B죄에 대해서 다시 심판한다고 해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다만 재심 사건에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니까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심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공무집행 방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두 죄를 인정해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원심 판결이 파기해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판결이 결국 고등법원에서 내려졌고, 그와 같은 재심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이죠. 근데 피고인이 뒤늦게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죄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를 했고, 그에 대해서 그 위반죄에 대해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해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무집행 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 재심 사유가 없다고 하면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는데요. 그와 같은 경우 위헌 무효인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서 공소제기가 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해당한다. 이것은 저희가 325조 전단 부제를 공부하면서 살펴본 바가 있죠. 한편 야간상해의 공소사실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한 부분이 개정이 되면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383조 2호가 정하고 있는 원심 판결 후에 형의 폐지가 있는 때에 해당해서 면소를 선고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축소사실이죠. 야간 범죄지만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257조 1항을 적용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결국 주문에서 재심 대상 판결을 파기하고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던 사안인데요. 그에 대해서 비춰보면 원심이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을 선고한 재심 대상 판결을 파기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해서 재심 대상 판결의 선고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을 위반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재심에 관한 범위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한편 형법 57조 1항은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전부 산입하도록 하고 있죠. 재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재심 대상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나 그때까지 재심 대상 판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형의 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을 잃지 아니하니까 집행된 재심 판결의 징역형은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마찬가지로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기간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가 있고요. 미결 구금일수 산입에 대해서는 강의한 5789 이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미 그 집행된 그 징역형의 집행 기간은 판결 선고 전에 미결 구금일수처럼 취급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판결 내용 아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2009년 12월 24일 선고된 2009도 1754호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전 457조 2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면서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중한형 선고 금지 원칙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그 당시 법률은 이렇게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같은 종류 내에서는 상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 약식명령에 대해서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형의 경중은 실질설에 의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이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과 병합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 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다만 그 병합 심리 결과 다른 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당해 사건과 다른 사건이 경합범으로 처단되지 않고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형이 선고된다면 역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사건의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까지 고려될 필요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 죄가 무죄니까요. 그래서 원칙대로 돌아가서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고지받은 약식명령과 새로 선고받은 형만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되겠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그 정식재판 사건에서 다른 사건이 병합이 되면서 경합범으로 처단이 되어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만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만 항소했으니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될 텐데요.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던 사안이죠. 이런 사건에서 보면 당초 선고받은 150만 원보다 300만 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그것만 비교해도 된다는 거죠. 다른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으니까요.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파기 환송 후에 항소심에서도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느냐? 적용된다는 얘기죠. 4952에 보시면 구의도 2020 판결의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 판결의 결과에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돼서 파기된 항소심 판결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당초 원심 판결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압수물의 몰수가 선고가 되었는데 선고하지 아니했던 몰수가 새로이 선고된 것은 몰수가 추가됨으로써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시했던 사안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나오는 독일 형사소송법에 대한 소개의 내용은 참고 삼아서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소 일반 내용으로서 파기 재판의 기속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기 재판, 그러니까 상소심에서 파기를 해가지고 환송이 된 경우에 그 판결의 효력이 환송받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면 판결이 계속 재판이 순환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상소법원이 원심 재판을 파기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하거나 이송한 경우에는 상소법원이 행한 판단이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를 파기 재판의 기속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원조직법 제 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기속력의 범위에 대해서 사실 판단이 하급심을 구속하느냐, 법률 판단 말고 사실 판단도 구속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2009년 4월 9일 선고된 2008도 만 570여 판결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금방 본 것처럼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민사소송법은 436조 2항 후문에서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형사소송법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383조 또는 384조에 의하여, 왼쪽에 보시면 제가 383조와 384조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일정한 경우 사실 인정에 관한 원심 판결의 당부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리상 상고심 판결의 파기유효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죠. 민사소송법처럼 민사소송과 같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법률상 판단에 대해서 기속력을 미친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서 새로운 심리과정에서,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갈을 받았다, 갈취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공갈을 당했다는 사실로 기소가 됐는데 이건 투자금이지 공갈된 것이 아니다라고 피고인이 변소를 했고, 1심 법원에서는 그 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325조 후단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했고, 환송전의 원심에서는 별다른 추가 조사 증거 없이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대로 추가 증거 조사 없이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결론을 바꾼 것이죠. 이에 대해서 대법원이 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아무런 증거조사 없이 1심 재판 과정에서 현실됐던 증거와 사정들만으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와 같은 조치에는 저희가 공부했던 공판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 원칙의 어긋남으로서 체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한편 환송전 원심이 유죄 판단론의 근거로 내세운 정황들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니 갈취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형사재판에서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환송을 했는데, 환송을 받은 원심법원에서는 다시 증인신문을 하긴 했습니다.
1심에서 조사했던 공소의 사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역시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유죄를 선고했죠. 근데 기록에 보니까 다시 신문을 한 공소의 2와 공소의 4의 증언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때까지 진술한 내용과 같은 취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음을 알 수 있고 추가적으로 증거 조사를 한 바는 없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환송 후의 심리 과정에서 과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여기 있죠.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국 환송 후 원심 판결도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범위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 상급심에서 특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구속된다는 기속력의 의미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혹시 원심 판결이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 해서 원심 판결의 번호를 거기다 적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상소 일반에 대해서 파기재판의 기속력까지 살펴봄으로써 상소 일반에 대해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네, 강의를 하고 보니까 일부 상소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판단에 있어서도 대법원 판례를 이해하는데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 특히 집행유예가 부과가 되느냐 박탈이 되느냐에 관해서 잘 주의를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항소